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경제 전문가로서 좋은 평론을 계속해 주시는 이현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원래 경제 전문가인데, 그죠? 네. 네. 근데 정치 투쟁을 하도 가열차게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막 너무나 이 인상이 강하게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요즘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네. 그냥 이제 정치인 이현주, 아니 그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근데 경제인 출신이라는 것도 거의 모르세요. 자, 일단 세 가지 됐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네. 야, 이 보통 그 정치하시는 분이 갖기 어려운 거를 다 가지셨는데요. 아, 네. 제가 좀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또 욕심을 내셔가지고 국제정치 전문가 뭐 이런 쪽으로 또 확장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외교 정책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외교 정책 해보니까 좀 재미가 있죠. 아, 재밌어요. 제가 네. 원래 사실 불문과 나왔잖아요. 네네. 학부를.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서양사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런데 이렇게 외교 정책 공부를 하니까 이게 다 역사잖아요. 역사죠. 그리고 특히 근현대사에 네네네.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그죠? 음. 외교라는 게 뭐 그때부터 본격화됐으니까. 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근현대사 공부를 하는 느낌? 또 전쟁사 공부도 아, 전쟁사 하고. 재밌죠. 네. 재밌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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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도 뒤늦게 책도 좀 보고. 아, 그 저기 6.25 전쟁에 관해서 BBC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네. 저 BBC인지 CNN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재밌어요. 아, 외국의 시각에서 그래요? 영상을 가져와서 평가하는 거 아주 재밌어요. BBC 다큐멘터리. BBC인지 CNN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어쨌든 6.25 전쟁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전이죠. 국제전이죠. 네. 국제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막 응축돼서 네. 네. 일어난 전쟁이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기 힘든 너무 제가 전쟁사 읽고 있는데 야, 이게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게 그 6.25의 저 휴전이 될 때까지 한 3년 걸렸지만 사실은 전쟁은 이미 50년에 끝났죠.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나고 협상 중인데. 일사후퇴라는 게 51년 1월 4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50년 말에 북한의 압록강까지 간 거 아니에요, 두만강까지.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후퇴하면서 그러면서 거의 2년 반 가까이 공전 상태인데 이제 사실 전투는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고지전 같은 네네네. 거. 그러니까 6.25 그 38선 그 근방에서 막 뺏기는 그 땅 한 게. 뼘 더 차지하려고 그 수백 명이 죽고 근데 그렇게 제가 하죠.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때 그 끔찍한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난 그 전투에는 물론 연합군들도 많이 전사를 했지만 주로 국군이 동원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은 되게 이제 지휘를 하거나 상륙 작전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휘하는 어떤 지휘 체계에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군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깃발만 나고 낀 거지. 음. 근데 우리 국군들이 그 고지전에서 엄청나게 동원이 되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애국심에 호소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애국심에 호소하면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목숨을 바치고 그냥 거의 뭐 가미가제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렇죠. 자살특공대 네, 같은 네. 느낌?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내몰리면서 우리가 그 사실은 그 고지전은 전쟁의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전쟁을 끌면서 미국과 소련이나 이런 어떤 진영 간의 각자 진영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장기화되면서 진영 간 결속을 계속 도모하잖아요, 서로가. 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사실 강대국들은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굳이 빨리 종료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슬프다. 그 누군가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그렇죠. 남편이고 그럴 텐데 절대 전쟁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고지전 영화에 음, 고수, 신하균, 뭐 하여튼 뭐 잘생긴 젊은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다 처참하게 나중에는 이게 산화되죠. 네. 그리고 그때 침략자가 중공이에요, 중공.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중공입니다, 중공.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침공을 안 하죠, 중국이.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이게 이제 국군이 네네네. 아니고 연합군인데 이제 미군이 주된 경계 대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내에서 아시겠지만 그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가더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죠? 트루만인가요? 트루만하고 사이에서 이제 옥신각신한 게 있었죠. 만주 폭격. 그렇죠. 만주까지 가야 된다. 아니면 이제 그 국경선에서 멈추고 다시 상황을 봐야 된다. 근데 트루만은 이게 압록강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중국하고 전쟁이 되고 또 연해주 쪽에 소련하고 이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만강 쪽에. 그러니까 이 경계 국경선을 넘어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성격이 세계 대전이긴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된다. 세계 대전으로. 그렇죠. 이것이 확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어떤 여러 가지 확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어서 트루만은 거기서 멈추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메가더는 아니다. 여기 중국 이게 이제 내친김에 중국까지 달려가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대만에 있던 이제 국민당 있죠, 국민당. 그 당시에 국민당도 이제 미국 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개석 군대. 그렇죠. 그러니까 장개석이 끊임없이 외쳤죠. 중국의 본토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대만은 우리 여기에 참전은 못했죠. 대한민국 그 6.25 전쟁에. 왜냐하면 이 대만이 참전하게 되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명분을 주기 때문에 참전은 못했지만 뒤에서 후방에서 계속해서 미국한테 중국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메가더는 사실은 중국까지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렇게 더 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역사 강사가 된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싱하이밍 대사한테 불쾌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장급 대사를 만났다고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장급 대사를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맞상대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비판해놓고 그 비판까지는 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야당 대표, 그것도 거대 야당 대표죠. 그래서 만나는 건 괜찮아요. 만나야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만나서 역할도 하시고 좋은데 너무 오래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대사 사실은 야당 대표면 그리고 대선을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안에서 보면 권력관계 이제 서열에서 실세다 아니다 뭐 이래서 이 두 번째가 한동훈처럼 보이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재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보겠죠. 미국이든 이제 일본이든 이 의식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국 대사를 만난다 매우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나서도 굉장히 정제된 어떤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사가 제1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선 주자를 만났을 때는 그건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죠? 이인자를 예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대사는 국장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받고 덕담을 나누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 뭐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가 뭐 읊었잖아요. 그 써와가지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들을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국장급이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당직자라든가 아니면 초선 의원, 뭐 외교위라든가 그죠? 외통위 이런 사람이 듣고 그냥 서로 조금 얘기 나누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대사가 또 어떻게 본국에다 보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보고한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스파이 아닙니까? 이 대사는 중국 정부에다가 자신의 존재감이라든가 업적을 뭐 제대로 알렸네요. 그렇죠. 성공했네요, 이 대사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중국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전략 외교라고 이게 늑대 외교라고 하는 늑대 외교.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세적인, 그러니까 왜 이게 공세적인 이 전략 외교가 요즘에 중국에서 화두가 됐냐면 중국의 현재 이 흐름이 뭐냐면 중국의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중국의 현재 주류 세력들 시진핑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그 혁명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태자당.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 못 살던 중국을 잘 몰라요. 그리고 특히 네. MZ 세대로 가면 더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애국주의가 완전히 이제 팽배하거든요, 중국에.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권인 거예요, 시진핑은. 음. 그러니까 시진핑이 원래 그런 성향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지지 기반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정권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국 내부를 보면. 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장진호 전투라고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그 항미 원조 그러니까 조선을 도와서 북조선을 도와서 미국에 저항한다라는 그 중국이 이제 이 인해 전술로 이 미군하고 싸웠던 이 강변에서 국경선에서 네. 장진호 전투가 그게 이제 뭐 오래돼서 무슨 300인지 기억을 못 하겠어. 개막원에 있죠. 그쵸. 개막원에 있는데 개막원 쪽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일사후퇴할 때 그때죠, 그죠? 그렇죠. 미군이 가장 단일 전투에서 6.25 전쟁 때 많이 죽은 많이 죽은. 동사였어요,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고원의 이제 특성 이런 걸 잘 모르고 미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네, 네. 또 미국도 보면 주로는 따뜻하지 따뜻하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추운 나라에서 전쟁해 본 적이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얼어 죽는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동상으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때 장진호 전투를 말하자면 이 중국군이 막 몇십만 명이 내려오면서 포위 전술을 했죠. 그 포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연합군을 음. 그 포위하면서 이제 다 몰살시킨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할 때 그거를 내용으로 하는 전쟁 영화가 최근에 중국에서 개봉했잖아요.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들으셨죠? 네, 네. 근데 이것이 엄청난 관객을 끌면서 대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근데- 미국을 이긴 적이 있었다. 이런 거네. 그렇죠. 항미 원조. 우리가 네. 조선을 도와서 미국을 이겼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최근에 이렇게 개봉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관객이 들어갔을까? 이건 이제 미중 갈등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한국과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다분히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MZ 세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제 놀란 게 뭐냐면 그 영화를 상영을 하잖아요. 그럼 상영하기 전에 뭐 우리로 치면 대한뉴스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하겠죠. 네. 그런 걸 하는데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모두 관객이 일어나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전두환 시절이네. 그렇죠. 근데 전두환 시절에 경례했습니까? 경례까지는 안 했죠. 그죠. 경례까지는 안 했죠. 그런 시절이긴 한데 자발적 애국심에 불타는구나 저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이거 큰일 났으니까 우리가 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중국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맞서면 우리가 잘못하면 희생양 된다. 저 애국주의 열풍이 일단은 저런 것들은 항상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또 나중에 다시 잦아듭니다. 그죠? 네, 네, 네. 왜냐하면 또 시진핑이나 이 공산당이 항상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피크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대응이 이것을 더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 외교라는 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인 외교를 하는 거. 그 전에는 중국이 상당히 겸손하고 말없고 이런 외교를 도광양회. 그렇죠. 예. 그래서 덩샤오핑 시절에도 예. 그렇고 후진타오 때도 아마 이게 조화로운 세계 네. 뭐 이런 걸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최근에 전랑 외교가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면서 시진핑 시대에 지금 외교부의 핵심 실세들, 젊은 실세들이 이 전랑 외교를 구사하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죠. 좀 길게 말이 길어졌는데 이 싱하이밍이 말하자면 고 파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그 저 족보에 있는 거죠. 그 족보에 있는 뭐 선봉대네. 그렇죠. 이제 이 정도 급이면 이제 네, 국장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행동대장 비슷한 거죠. 이제 부부장 정도 뭐 그렇죠. 올라가겠네요. 행동대장 비슷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적어왔잖아요. 네. 이 적어온 게 자기들 내부의 그 패거리들의 뭔가를 자기가 수행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야당은 이번에 이제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나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전략 외교의 어떤 보면 선봉, 뭐 선봉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또 뭔가 사고를 칠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사실 굉장히 절제되게 예방만 받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그걸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잘못하신 거죠. 경솔하신 거죠. 중국 통들이 좀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냥 부족했던 것 민주당 같고. 내부가 이렇게 별로 협조가 잘 안 되나 봐요. 중국 통들 있을 텐데. 중국 통들도 있고 미국 통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베이징을 갈 수는 없거든요. 베이징을 가게 되면은 이 현 정부에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이 딱 이 프레임에 걸려버리기도 걸리죠. 하고, 베이징을 가면은 최소한 넘버서리 안에 만나야 되는데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는 거기서 볼 때는 일단은 여야를 잘 활용하려고는 하겠지만 중국 네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은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안 믿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뭐 이제 중국 가려면은 최소한 이제 뭐 국무원 총리 정도 예방 약속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이제 상해라든가 이런 성장급들 중에 지금 차기 지도자로서 부상되고 있는 주주들 만난다거나. 미래를 보고 이제 그렇죠, 갈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저는 대통령이 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왜 만나서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하고 그랬냐 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는 선의로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가기를 풀고 싶었죠. 그렇죠. 야당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우리는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니 보여주고 저는 싶었겠죠.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만난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난 이후에 관계를 이제 싱하이밍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당 대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2인자로 보는데 그렇죠. 네. 이게 대사하고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은 급도 안 맞고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체면이 상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그 항상 예방을 받잖아요. 대사 예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예방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자신의 어떤 위상을 부각시킨 다음에 그냥 끝냈어야 된다. 한 10분 정도, 그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그러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싱하이밍이 사고를 쳤죠. 근데 사고를 쳤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저는 그런 말은 사실 바이든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미국도 중국도 그런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대사가 일개 대사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어쨌든 한국을 뭔가 좀 대표할 만한 대표 자격 있는 사람한테 그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무례한 거거든요. 무례한 거죠. 그건 자기들끼리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공격적 전략 외교니까 늑대 외교니까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했다. 이래도 비판을 받을 텐데 더 심각했던 것은 한국 그 지도자를 상대로 면전에서 얘기했다. 이것은 저는 매우 무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초치한 것은 잘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났어야 돼요. 네. 근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걸 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중국 외교부장이나 혹은 중국의 시진핑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속으로 그런 생각 한다 할지라도. 네. 근데 대통령이 그거를 굳이 상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이를 키우는, 그래서 정상 간의 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설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비공개 국무회의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일부러 흘린 거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 건가? 결국에는 한중 간의 외교를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내에 한중 감정을 일으키고 야당의 프레임을 씌워서 내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이 계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매우 굉장히 애국적이지 못하다. 나라를 국익에 도움이 생각하는 게 되지 않는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었어야 되느냐. 초치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하고,
그런데 대통령은 뒤에 좀 남아 있다가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라든가 중국의 정상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면서 지금 중국하고 얼어붙어 있는 이런 무역 문제 이런 거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네, 네, 좋은 방향,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불가피했다, 이해해달라.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우호적인 선린관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 번영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미국하고의 전략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외교에서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 립서비스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얘기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좋은 계기가 오히려 돌파구에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이게 저는 이렇게 가면 이거 큰일인데 하는 생각. 중국에 있는 제가 이제 뭐 경제하는 한국 교수들이 있어요. 중국에 네. 오래 사셨던 또 화교 출신들도 있고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있대요. 네, 파악하고 있겠죠. 파악을 하고 있대요. 네. 이제 미국도 미국 파악하고 예, 있고. 네. 파악을 하고 있대요. 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뭐 좋다.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되죠. 음.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심하게 하셨더만요. 네. 그죠? 그래서 더군다나 요 몇 달 전에 대만 얘기를 쓸데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말이죠. 이 중국의 대외 정책, 중국의 외교 정책, 우리나라도 국가 전략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공존하지만 우리는 한반도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저기 헌법에 나와 헌법에 그렇게 있잖아요. 나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근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문제는 중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네. 핵심.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반패권주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 평화 공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개혁 개방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럼 대만은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만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이걸 네, 네, 이해를 네. 해야 돼. 우리 네. 남북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네, 돼. 네. 중국은 민족주의적인 성이 매우 강한 나라고요. 음. 대만이 어쨌든 내려왔지만 항상 이 통일에 대한 이게 엄청 큰 나라예요. 그래서 네. 국민당도 국민당 지금 현재 대만의 국민당은 친중적이에요. 친중적이죠. 네. 옛날 이제 공산당하고 전쟁했던 국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진당하고 약간 노선이 다른 거 다르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중국 공산당하고 자주 만나요. 네, 네. 네.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또 부분인데. 중국의 그 집권당이라고 하는 민진당이 음, 뭐 진보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 친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요 만주하고 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또 어디를 점령했을까? 남중국해 가면서 대만이죠. 대만이잖아요. 네. 대만은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해 온 나라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이 나라를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뭐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만을 점령하고 일본이 이것을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매우 많이 이주시켰거든요. 네네. 계획적으로. 네, 네. 그래서 실제로요. 대만 바로 옆에 무슨 섬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섬은 일본 땅입니다. 현재도 네, 그 네. 섬이 일본 땅, 네 글자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일본 땅인데 거기 일본인들이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민들이죠 주로.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 자위대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군 시설을 증강시키고 있으면서 네. 거기에 부대가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의
공군기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대만이 어떻게 했어요? 대만은 뭐 어쨌든 일본화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아주 눈에 까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미국이 상당한 어떤 미국도 굉장히 이것을 굉장히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대만이 일본화돼 있는 그리고 대만 가면 소비재들은 일본 제품 굉장히 많거든요. 저 대만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행해 보면은 뭔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중국이었고 장개석 국민당이 이제 점령을 했지만 네.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이미 일본이 많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래 원주민은 또 따로 있죠. 사실 그렇죠. 원래 대만은. 대만에는 또 따로 네, 있는데 약간 동남아인 비슷하게.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 대만하고 일본하고 많이 협력을 또 하게 되죠. 사실 그 역사에 이것도 있잖아요. 국민당 장개석군이 쫓겨서 대만에 오면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학살해서 사실은 거의 뿌리 찾을 수가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렇죠. 원주민이라든가 비극적인 대만에 상황이었어요.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대만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요. 근데 그 여론조사한 거의 내용을 보면 대만인들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데 다만 중국이 침공해서 이렇게 강제로 병합시키는 것은 싫다. 응? 네. 또 마찬가지로 대만이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해서 뭐 이런 것도 싫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대만은 그냥 현재 상태, 하나의 중국을 레토릭으로 인정하면서 일국양제로 그냥 그냥 현재 상태가 살고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중국의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 핵심 국가 이익이라고 중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발표한 지 꽤 오래됐고 이것이 수십 년간 지금 이어져 오고 변하지 않은 원칙이라서 우리가 핵심 국가 이익이라고 하면 외교에서 국가 전략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핵심 국가 이익이라 하면 뭐냐? 이것이 침해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38선 네. 뭐 이런 거죠. 네, 38선, 네, 네. 그다음에 독도. 네. 저는 독도가 핵심 국가 이익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독도에 만약에 일본이 들어오면 일본군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것은 사실 침공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대만에 대한 얘기는 전쟁을 불사하는 문제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네. 뭐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침공하고 이런 걸 둘째 치고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외교를 좀 아는 사람들. 네. 미국도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바이든 정부가 얘기할 때 보면 전제를 깔고 하죠. 하나의 중국 정책은 우리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네.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몇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드리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그냥 잘 모르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장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번에 싱하이밍 사태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싱하이밍을 뭐 추방한다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요즘 세상에 그것은 옛날로 치면 사신 목 빼서 보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들이지 이걸 외교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 뉘앙스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모를 거라고 봐요. 근데 누군가가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지.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건지. 그 보통 이제 외교부 같은 데서 뭐 정부의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대통령실에 오면은 우선 과제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관료들이 일하기 싫어지고 선택하기 싫어지면 어떻게 하면 1, 2, 3안이 아니고 그냥 다 당구장 표시해서 올라와.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메시지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올라와서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라. 자료만 준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또 해버렸고 그 전에 이미 대만 얘기까지 건드려버린 상황이라 중국 입장에선 싱하이밍을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이 더 꼬여버린 것이죠. 이 상태로 아마 팽팽하게 가게 생겼는데 근데 사실은요 16일인가요?
블링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 최근에 그빌 게이츠도 네. 갔다 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도 갔다 왔죠. 그리고 아, 이재용 회장도 갔죠. 최태원 회장도 갔죠. 그렇죠. 지금 한국 정부만 중국과 적대적이고 이 경제 영역에서는 뭐 미중 갈등 이런 걸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중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럼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당장 G7 할 때, 네. 그죠? 그때 성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G7 성명 내용에 디커플링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디리스킹이다. 네네. 라고 성명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요. 최근에 6월 14일자 기사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요. 중국과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다. 예? 그죠? 그래서 중국 견제를 하는 것은 디커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에 맞게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국의 국방이라든가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견제도 하고 감시를 하되 경제적으로는 디커플링은 그러면 우리 국제사회가 공존이 어려워진다. 존재 자체가 힘들어진다. 기반이. 근데 사실은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배경에는 미국의 물가가 쉽게 안 잡히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물가의 이유는 뭐 그전에 너무 이제 코로나 때 팬데믹 때 너무 많이 돈을 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하고의 디커플링 때문에 중국의 이 싼 물건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위축되잖아요. 뭐 그렇죠. 미국 이걸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위축되고 중국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은 조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의 경제에 우리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해오던 역할들이 축소되고 중국이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거를 세계 시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사실은 물가가 막 올라갈 때 이 인플레이션을 또 남미랑 이런 데 수출하죠. 네. 그래서 지금 남미는 엉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이거 보면서 되게 슬픈 일인데 어쨌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자유무역이 우리 자유진영의 어떤 이 꽃이고 그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WTO 거죠. 체제에 대해서 일부 뭐 공격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국제 이 경제 관계에서 나비 효과라는 것은 그대로 연관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종속이 돼 있잖아요, 국가 간에.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바이든이 재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안에 사실은 반중 정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사실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금융 자본들하고 또 IT 자본들하고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잘 돼야 네. 물가가 좀 잡혀야 네. 바이든도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재밌는 게 반중이 막 하다가도 정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사실은 좀 잦아드는 상황이고 반중 정서도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냐면 막상 경제가 나빠지면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러면 또 그것은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또 정부를 성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금융 자본들도 마찬가지. 아니 중국에 진출을 해서 뭔가 자유무역을 막 하고 이게 돼야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IT 시장, 주식시장, 물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선을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디커플링하는 것은 그렇게 된 비난이 나중에 결국 자기한테 오는. 네가 디커플링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 같네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등의 안보 문제, 그다음 첨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이미 차단되었다라고 네. 이제 미국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차단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가 공산품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이 미국의 중산층들이 물가라든가 이런 것에 부담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국내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국무장관이 사실은 산업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장관이 방중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고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어떤 G7부터 그 디리스킹에 대한 재무장관의 발언과 그다음에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런 게 쭉 이어진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저는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봐요. 아, 네. 미중 정상회담. 근데 네. 조금 뭔가 삐그덕거리긴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럼 미중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이 반도체 첨단 기술이라든가 안보에 관련되는 반도체 이런 거는 의제에서 빼버리겠네요. 서로가 사무 다 그거는 회피하겠네요, 이제 그죠? 그렇죠. 그거는 서로가 마찬가지죠. 서로가 회피하겠죠. 지금 뭐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나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공격적인 거 이런 건 좀 완화할 거예요. 지역 내 군사 안보적 갈등은 완화하자. 그리고 또 그런 뭐 것도 있고요. 무역 갈등 완화하자. 그것보다 무역과 관련, 특히 경제 분야에 집중을 해서 왜냐하면 시진핑 지금 중국 경제도 썩 좋지는 안 않거든요. 좋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죽을 지경인 게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적대적 폭망을 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둘이 깨달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바이든도 이거 안 되겠네, 시진핑도 이대로는 안 되겠네 하는 게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보고요.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완전히 세계의 지탄을 받으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중국의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 막 우크라이나 전에 휴전하는 문제도 관여를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국은 러시아하고 한패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계기로 러시아 위상이 완전히 추락하면서 아예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진영의 지도자의 자리를 완전히 상실하는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중국은.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어떤 그 지금은 뭐 사회주의 진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비동맹 진영이 있죠. 비동맹 진영. 브릭스 그래서 같은 뭐.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패권에 그래도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비동맹 진영, 그러니까 남미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진영의 지도자로 자신들이 뜨기 위해서 지금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어떤 광폭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미국하고 너무 사사건건 부딪히거나 국내 경제 나빠지면 나중에 가서 처음엔 막 환호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지도자들한테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민심이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사긴 한데요. 이 반도체법에 보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네. 그다음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하거나 이전하거나 거기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중국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런 것도 못하게 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클린룸이라고 네. 클린룸이라고 청정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린룸을 생산하는 또 기업도 반도체 어떤 보면 반도체 이제 수혜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들은 일본 이런 데서 잘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비업체가 우리나라 제법 이제 있나요? 신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신성 엔지니어링. 뭐 몇 가지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아마 코스닥이나 그래도 다 이렇게 상장돼 있을 상장되면서 한 텐데 매출 한 5, 6천억 이상씩 꽤 한 되죠. 1조 가까이 네, 지납니다. 1조 가까이 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해온 거죠, 삼성전자랑. 네, 그래서 그 정말 먼지 하나 안 들어가는, 그래서 보면 방호복 입고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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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 먼지가 날리면 그 민감한 반도체 먼지나 뭐 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린룸을 또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클린룸도 수리도 하고 보안도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클린룸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돌아가죠. 안 들어가죠. 네, 네. 그런데 클린룸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틈이 생겼다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뭔가 하자가 생겼는데 그걸 못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올해 10월에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외신 나온 걸 보니까 이런 설비들의 중국 수출 기한을 좀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공부를 좀 반도체 장비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크게 시장 점유율이 없고 주로 일본, 미국
EU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을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비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제조예요. 제조. 네네네. 예, 제조는 노하우고 네. 결국엔 뭐냐면 이런 거죠. 반도체는 뭐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요. 질. 근데 우리나라가 고급 노동자 인력, 그러니까 아주 근면성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꼼꼼하고 또 노동자라도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돼. 대졸이나 그렇죠. 어쨌든 상당히 대졸 공부를 고학력자, 한 그렇죠. 고학력 네, 노동자.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박사가 아니라도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좀 많이 배우고 또 그다음에 똑똑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대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코딩 수업이 교양 수업에 들어 있고요. 이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때 받는 코딩 수업이 외국의 전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1, 2학년 수준보다 높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우수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우리나라하고 대만인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도 있죠. 지금 일본도 일본은 있는데 반도체 장비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장비를 회사가 많이 많잖아요. 하죠. 장비하고 소재하고. 근데 그죠? 지금 메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은.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일본 무슨 회사죠 이게? 일본 기업들이 라피더스인가? 뭐 이런 일본 게. 기업들이 어쨌든 반도체에 많이 진출을 하고요. 최근에 이런 흐름 때문에 일본 주식 시장이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뭐냐면 미국 IBM이 투자해줬죠. 미국 IBM이 일본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그다음 TSMC도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죠. 자, 그러면 일본은 인텔도 장비 기술 일본하고 기본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있고 네. 장비. 그다음에 IBM이 들어가면 이제 그 시스템 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TSMC나 인텔이 들어가면은 메모리 부분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럼 일본은 반도체 부분에서 다 가질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기술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 반도체 생산은 노하우기 때문에 그 네. 노동자들이 다 한꺼번에 일본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은 어렵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반도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다가 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손을 놨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못 따라오고 그냥 네.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데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더 이상 못 따라오고 그냥 망한 거 아닙니까? 쉽게 네, 네, 말해서. 네. 그래서 나노가 이제 이 정밀성의 이제 기준이라면 지금 이나노 칩을 갖다가 개발하는 중인데 이것도 뭐 일본이 미국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미 이나노는 개발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나노 문제는 양산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또 달려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이 이렇게 아주 예민한 이런 부품, 이렇게 이 어떤 제조 물품들은 그 양산을 하는 게 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했어, 막 성공했어. 우리가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저 회사는 이제 완전히 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스템이 맞춰져 대량 있어야 돼요. 생산을 해도 똑같은 품질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개발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막 생산을 하는데 그것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노하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변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최고인 것이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하는 거죠. 파운드리는. 근데 여기선 TSMC가 압도적인데 이것은 또 뭐가 있느냐. 사실은 TSMC가 계속해서 이것은 그 주문을 하는 회사하고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주는 회사들의 설계를 잘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고 10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파운드리 점유율이. 근데 TSMC는 이번에도 또 올라가고 원래 6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세계 점유율이 한 7%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서 메모리도 물론이고 시스템도 그렇고 일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밀고 있고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근데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이게 왜 이러냐? 이건 미중 갈등의
수혜를 입고 또 반사적 이익인 거예요. 6.25처럼. 일본이 다 이제 가지고 가네. 그러니까 자,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그 누구죠? 저기 그 굉장히 그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TSMC 그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했던 거를 다 그거를 다 회수하고 일본에 투자했을 거예요, 아마 야. 최근에. 근데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예. 어쨌든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계산은 이런 거죠. 자, 대만도 지정학적 불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새로 투자를 하려면 그렇다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야. 이런 거고 그럼 새로 투자하면 결국 이 동아시아의 이 뛰어난 노동자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중일인데 중국은 아니고 한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고 북한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일본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면서도 노동자의 그것도 되고 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일본은 10나노 정도까지 생산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것을 물론 미국이 많이 받쳐주고는 하지만 갑자기 우리나라 수준까지 제조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은 좀 있어요. 시간은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아마 일본에 투자할걸요. 네, 일본에 아마 공장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협력 국가긴 하지만 일본은 정말 용의주도하다. 그리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일본을 쓴단 말이에요. 미국이 다시 키워주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일본이 강대국으로 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부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독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엉거주춤 가다가는 우리가 정말 목소리가 뒤통수 세게 맞는다. 예,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식을 항상 해야 되고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그랜드 플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6.25 전쟁 탓이기도 한데요. 6.25 전쟁 때 일본이 다시 재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동북아의 이 신냉전 구도에서 일본이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경계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